불매운동이 시작된 이래 어떻게든 버텨오던 일본 브랜드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초기만 해도 기업들은 한국을 조롱하는 광고를 만들어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가 하면 공짜 내복을 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꼼수를 썼는데요. 실제로 이런 시도들은 먹혀들어 히트텍을 무료로 증정했던 6일간의 매출은 95억여 원으로 전달 한 달 매출보다 4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불매운동은 끝났다며 자주 섞인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니클로 매장에는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히트텍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짝 효과를 낳았을 뿐 실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유니클로는 죽을 맛으로 겨우겨우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불매운동이 1년이 지난 지금 유니클로는 마침내 2011년 아시아 최대 규모 매장으로 이목을 집중받으며 문을 열었던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이 문을 닫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유니클로는 매장의 크기, 매출에 따라 매장 등급을 나눕니다. 매장의 등급에 따라 입고되는 신상품 스타일 수와 물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매장 등급은 기암점, 초대형점, 대형점, 표준점, 소형점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등급인 기암점은 명동중앙점이 유일합니다. 명동중앙점이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유니클로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매장이 문을 연 만큼 유니클로 상품들로 모든 한국인들의 옷장을 파고들겠다는 포부였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일 불매운동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명동 상권이 몰락하며 국내에서 유니클로의 상징으로 꼽히던 매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명동 중앙점의 운영을 내년 1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3,729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매장으로 2011년 11월 개점 당시 세계에서 미국 뉴욕 5번 가점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의 유니클로 매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점 당일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단일 의류 매장으로 하루 매출 최대라는 신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2004년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과 롯데쇼핑이 각각 51%, 49%를 출자해 만든 합작사로 2015년 회계년도부터 2020년 회계년도까지 5년 연속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 측의 불매운동이 오래 못 갈 것이라는 발언이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렇지 롯데쇼핑은 국내 유니클로의 2대 주주입니다. 이 두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비호감을 사게 되는 사건들로 여러가지 이슈를 낳았고 최근에는 롯데마트 잠실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을 받고 있는 강아지의 출입을 막아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롯데는 퍼피 워킹 중인 강아지를 막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더하고 있는데요. 롯데마트 측은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사과를 했지만 누리꾼들의 연이은 폭로로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누리꾼 중에는 롯데는 직원 교육이 한참 모자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부산 롯데 백화점에서 저 친구처럼 안내견 공부 중인 친구를 데리고 갔다가 보안실까지 끌려간 적이 있어요 라고 밝혔고 또 다른 누리꾼도 저희도 거부당한 적이 있어요. 입장까진 가능했는데 들어가니까 매니저라고 득달같이 와서 당신이 장애인이냐고 장애인 아닌데 왜 데려왔냐고 하더라고요 라며 롯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롯데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롯데 측에서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롯데마트 백화점은 입점 업체에 부당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했고 2주 내로 매장을 빼라, 타 업체에서 행사하지 말아라, 직매입한 상품 113억 원어치를 부당 반품하겠다고 횡포를 부리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8억 6천만 원,
롯데백화점에서는 45억 7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 매장 임차업체 103곳과 132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내용의 부당한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 측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는 공정위 단골 손님입니다. 공정위가 유독 롯데를 주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재가 작고 과징금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겨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위 6대 사건 중 4건이 롯데 유통 계열사,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홈쇼핑입니다. 롯데마트가 부당한 임대차 거래계약서를 쓴 것이 2012년 일인데 롯데 유통 계열사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롯데 하이마트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공정위의 공분을 샀습니다. 유니클로가 패점을 맞으면서 롯데 측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49% 투자에 세운 FRL 코리아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약 1,000억 원에서 240억 원이 돼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배당금 지급도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롯데쇼핑으로선 투자를 해놓고 배당 한 푼 못 받다 보니 속이 쓰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롯데 측으로서 이 상황이 뼈아픈 것은 유니클로 매장이 대부분 롯데마트 안에 있는데 속속 폐점하면서 유효시설이 남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에도 롯데마트 사상점과 대덕점, 홈플러스 상동점과 의정부점 등 8곳이 추가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유니클로의 한국 매출은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유니클로는 단기 순손실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2020년도 회계년도 매출은 6,29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손익도 1994억 원 이익에서 884억 원 손실로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유니클로의 부진은 패스트 리테일링뿐 아니라 또 하나의 일본 기업 롯데에게까지 뼈아픈 상황인데요. 롯데가 더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최근 갑질 논란으로 난리가 난 롯데 유통점들에 유니클로 매장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임대료도 못 받고 투자금에서 회수도 못하고 갑질 논란으로 과징금까지 부과받고 안내견 논란으로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고충이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는 동안 반사이익을 흡수한 국내 스파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워가며 약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니클로와 비슷한 상품을 갖추고 있어 대체제 역할을 해온 탑10과 스파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패션업계가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도 이 업체들은 유니클로의 반사이익을 얻은 올해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랜드그룹이 밝힌 스파오 올해 매출 추정치는 3,500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인 3,200억 원보다 9.4%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랜드는 여성 사업부를 매각하고 스파오 키우기에 집중하며 10년 동안 스파오를 매출 3조 원의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탑10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액을 4,500억 원으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90%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탑10은 지난해에도 3,3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18년보다 매출을 36.3%나 끌어올렸습니다. 탑10은 유니클로 매장으로 향하던 고객들의 발길을 그대로 자사의 매장으로 유입시키고 있는데요. 유니클로의 대표 계절 상품인 에어리즌과 히트텍의 대체제로 떠오른 탑10의 쿨에어는 올해 매출이 10배 늘었고 온에어는 현재까지 5배 높은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롯데와 패스트 리테일링 그리고 이 두 회사가 힘을 합쳐 만든 FRL 코리아 한국 유니클로 유니클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명동 중앙점이 문을 닫으며 한국 내에서 비호감으로 낙인 찍힌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명동 중앙점 진짜 아시아 최대 규모로 만들었다고 시끄럽던 게 벌써 9년이 좀 넘었는데요. 10년을 못 채우고 이렇게 문을 닫게 되네요. 참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면서 장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아예 공정위 단골 손님이라는데 공정위에서 화를 낼 정도로 개선할 의지를 안 보인다니까 이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건 고객들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롯데는 진짜 아나무인인 게 입점 업체들한테 갑질, 고객 매장들에게 횡포, 공정위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유니클로 폐점으로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롯데는 일본 불매운동에서 애매한 포지션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글로벌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는 국내 방역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난이나 위생에 관한 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철저히 준비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일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울 리더십이나 인프라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지난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건에 이어 우리가 일본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일본에서 이코퍼레이션.jp라는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는 일본에 대해 매우 냉정하게 비평한다. 그는 한국의 현재, 일본의 미래 모델이라고 말한다. 염 대표는 30년 동안 일본의 민관에서 활동한 일본 전문가다. 그는 일본 시가 현의 정보기획감과 아모리 시청의 정보정책 조정감을 역임했다. 일본 총무성의 전자정보추진원이었으며 성루가국제병원의 IT 고문, 메이지대학 겸임 교수이기도 하다. 염 대표는 제1교포가 아니다.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오리지널 한국인이다. 어쩌면 일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유일한 한국인일 것이다. 한국의 그 누구보다 일본의 내면을 가장 깊숙하게 들여다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그가 왜 한국이 일본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염 대표는 최근 일본 관찰 30년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염 대표는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가 과감한 혁신을 필요로 하는 현 시대와 맞지 않다고 분석한다. 우스갯소리로 뭐 아니면 도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인들은 디지털 시대와 적합하지만 혁신보다는 개선을 좋아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이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염 대표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과 일본의 기차역 개찰구를 비교했다. 일본은 기차역에서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큰 돈을 들여 최첨단 개찰구를 개발했다고 한다. 표검사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개찰구의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한 접근이다. 그러나 한국은 개찰구 자체를 없애버렸다. 대신 승무원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보면서 표가 판매되지 않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확인한다. 한국의 접근은 표검사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한 것이고 일본은 프로세스를 그대로 둔 채 성능만 개선했다. 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전자정부도 비교했다. 한국은 전국 어디에서나 집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췄지만 일본은 관할지에서만 뗄 수 있다고 한다. 전자정부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지금까지 전자정부에 투자한 돈은 일본이 한국보다 20배 많다고 한다. 염 대표는 이를 정보화와 전산화의 차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은 IT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정보화를 이루는데 일본은 방식은 그대로 둔 채 성능이나 생산성만 개선하는 전산화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염 대표가 한국 사람 기분 좋으라고 일본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책을 쓴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의 IT 기업에게 일본이 기회의 땅이라고 설파한다. 그는 한국 IT 기업의 선진적인 경험이 일본에서 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정보화 담당 공무원으로 일해본 경험상 한국 IT 제품의 품질이 낮다는 것도 편견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IT 기업들이 일본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염 대표의 주장이다. 일본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일본 시장 공략을 제대로 세우고 그들에게 한국의 기술을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로 영 대표는 후지츠나 히타치, NTT 등 일본의 IT 기업과 손잡고 일본 시장을 두드리는 한국 IT 기업의 전략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파트너십을 맺으며 함께 사진은 찍어주지만 실제로 그들이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일본 IT 기업은 인력을 파견해서 하드코딩하는 비즈니스를 펼치는데 한국의 제품을 이용하면 용역 매출이 줄 뿐만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파트너 기업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염 대표는 대신 한국의 선진적인 정보화 경험을 엔드 유저에게 직접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이 미리 경험한 미래를 보여주면 그들도 움직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본을 제대로 알자. 그리하여 일본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지 않은가. 정부, 한국은 코로나 전파국이라며 조롱했던 일본의 마스크 지원한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의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로 마스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전쟁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때 반한 감정을 앞세워 한국을 조롱했던 일본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0일 한국일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 지원하면 국격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을 우선 검토 대상국으로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일본은 이웃 국가로서 돕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민들은 정부의 이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스크에 독도 표기할 거 아니면 안 된다. 동일본 대지진 때 성금을 지원받고도 배은망덕했던 게 기억나지 않느냐 등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온갖 조롱을 일삼았다. 한국은 코로나 전파국, 감정 기복 심한 국민성 가진 한국인들이 폭도가 될지도 모른다. 감염자 수가 일본보다 많아져서 행복하다. 이보다 더 심한 조롱도 많았다. 이웃 국가의 아픔을 기쁨으로 여겼고 곳곳에서는 차별 사례도 쏟아졌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 관계자는 마스크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 청취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특히 일본에 대한 지원은 보다 조심스럽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하는 시민과 비슷한 수위 시민도 대승적 차원에서 마스크 지원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마스크 수출 이후 감염병 확산이 약해지면 결국 이웃 국가인 한국의 감염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것. 그래야만 국가 교류도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전쟁 참전국에 대한 지원은 보훈 차원인 만큼 국민의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등 16개국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확실히 안정돼야 해외 마스크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외 지원으로 국내 마스크